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도 오늘 중요한 방송을 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요, 유로존 불황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오늘 방송이 조금 깁니다. 근데 길 수밖에 없는 게요, 유로존 불황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 원인과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최근에 달러 강세의 흐름, 금값의 상승,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제대로 될 것 같던 그 이유까지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더라도요, 한치의 더함도 없습니다. 이 내용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우리, 그 다음에 글로벌, 미국, 심지어 중국마저도 경제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약속하셔야 됩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보실 그림은 USD, 즉 달러와 지수입니다. 달러와 지수가 지난 1월 31일 이후 지난주까지 약 3주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1월 30일 날 동그라미 친 부분에 급락을 했던 것은 페드의 FOMC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중단하고 최소한 6개월,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확하게 이틀 정도 지난 후부터는 지속적인 달러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달러와 강세를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큰 위기가 올 때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갑자기 달러가 약 2주 넘게 강세를 유지했다면 무슨 커다란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반대의 통화, 달러 인덱스의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죠. 유로화는 정확하게 1월 31일 이후, 즉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즉 달러화 강세가 진행됐다는 이유는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에 대한 사전 신호가 아니라 유로화의 약세 때문에 저렇게 지속됐었다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근데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죠? 환율에는 모든 게 담겨 있다.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유로화가 저렇게 약세를 보인다면 유로존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은 아닐까 하면서 찾아봤더니 제 생각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지지난주죠.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영국, 그 다음에 유로존의 GDP 예측치를 각각의 중앙은행에서 크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유로존의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즉 공업 생산이죠. 생산이 중요하니까 11월과 12월이 저렇게 유로존은 마이너스 3%, 12월은 3.98이고요. 독일, 유로존에서 가장 큰 그 위치를 차지하는 독일은 마이너스 4.56%, 12월에는 3.99%, 상당히 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유로존 앞에서 얘기했던 공업 생산이고요. 파란색 그림은 EU 28개국, 그 다음에 빨간색은 유로화만 쓰는 지역입니다. 즉 EU 28개국에는 영국이 포함되겠죠. 이 유럽과 유로존의 공업 생산을 보면 2017년 말을 기준이 어떻게 보면 정점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하락 정체를 보이다가 11월과 12월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표처럼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유럽이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제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GDP도 찾아봤습니다.
유로존의 GDP인데요. GDP 감소치가 보면 GDP 이게 증가율이거든요. 증가율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위축된 도대체 섹터가 뭐냐 그랬더니 수출이 이게 빨간색이 수출입니다. 수출이 2018년 들어서 하반기 4분기에 저렇게 마이너스가 났던 겁니다. 즉 10월 이후에 GDP의 성장률 하락을 이끌었던 것은 결국은 수출 감소와 재고 때문이었다. 이렇게 조사를 보면 나왔습니다. 즉 이런 유로존, EU 거의 다죠. 유럽에 이 부분이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니 유로화 환율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리고 유로화 환율이 나빠지다 보니까 반대로 달러 인덱스를 유로화가 거의 50% 이상이잖아요. 3분의 2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방송인데 제가 항상 방송할 때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발생한 건 증상입니다. 증상. 그런데 발생한 것에 대한 연관 파급 효과를 찾으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유럽의 지난 4분기 11월, 12월의 GDP, 공업생산이 저렇게 급속하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부터 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을 ECB의 통화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신용화폐 시스템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돈이 늘어나면 즉 대출이 증가하면 경제가 좋아지죠. 반대로 대출이 줄면 통화량이 줄어들면 경제는 수축됩니다. 여러분 이미 배우셨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ECB 통화정책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ECB는 지난 2012년 원래는 2008년 9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PIIGS는 피그스라는 나라들의 부동산 시장도 같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축되는 경제가 지난 2012년 유로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약 5개국의 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정 위기를 겪었었죠. 그 재정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ECB 유럽 중앙은행이 선택한 건 미국이나 일본하고 똑같았습니다. 양적 완화였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지난 2014년 말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규모가 올해 작년이죠. 작년 12월까지 총 2.7조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약 3.2조 달러 정도를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양적 완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자산을 사줘서 그 돈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재원으로 써라 그런 의미죠. 밑에 그래프는 색깔별로 있는데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밑에 보면 PSPP, CBPP, CSPP 이게 뭐냐면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의 종류입니다. 뭐 은행은 개인 대출 자산, 개인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기업대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별로 이렇게 열심히 ECB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이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작년 12월까지 달러로 환산할 때 약 3.2조 달러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적 완화가 작년 12월부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양적 완화를 가장 많이 늘렸던 건요 2016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적 완화가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2017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줄였고 이 금액을 급격하게 줄인 것은 올해 1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더 줄였고 이 부분을 12월 말부로 이제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하지 않겠다. ECB가 선언을 했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2017년 초에 좀 줄이기 시작했고요. 2017년에 비해서는 거의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줄인 효과가 이제 더 많이 줄여서 반을 또 반으로 줄였던 게 지난 9월부터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로존 전체에 은행 대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시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에서요. 신용화폐 기반의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대출이 늘어나면 경제는 성장합니다. 근데 대출의 핵심은 가계대출이죠. 두 번째가 기업대출이고요. 그런데 이 프라이빗 섹터는 가계 플러스 민간, 즉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 대출은 지난 2014년을 바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증가하는 비율이요. 2018년 이후에는 정체됐고, 이 NFC, Non-Financial Company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는 좀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 가계, 하우스홀드 같은 경우는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출이고요. 이 대출을 포함하는 게 통화량이잖아요. 그 통화량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유럽중앙은행 ECB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가 어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ECB 홈페이지 가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인데요. 이 통화량을 구성하는 대출 섹터를 구분해 놓은 건데요. 이게 가계대출, 그 다음에 뭐 양적 완화 대출, 양적 완화 금액, 일반 기업 대출 다 포함한 건데요. 지난 2017년 초반을 고점으로 해서 통화량이 줄어들죠. 아까 말씀드렸죠. 2017년 1월부터 양적 완화, ECB의 양적 완화가 축소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2018년 1월부터는 2017년 금액의 50%를 줄였다. 그러니까 통화량도 보이죠. 50%로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작년 9월, 10월부터 마지막 분기에는 원래 1년 동안 하던 거에 반으로 줄였고 그마저도 급격히 중단시켜버린 거죠. 즉 ECB의 통화정책상 양적 완화를 감소시키고 줄이면서부터 그 다음에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는 이 줄이는 양을 반의 반으로 줄여버렸으니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적 완화, ECB의 양적 완화가 유럽 경제에 실제로 이런 불황이나 아니면 성장을 이끌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밑에 파란색이요. 밑에 이 검정색처럼 보이는 이게 뭐냐면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양적 완화 금액입니다. 양적 완화 연 증가율입니다. 즉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이 올라갈 때 양적 완화 증가율을 올려서 그걸 불확실성을 줄여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난 2008년 9년 그 다음에 2012년 재정위기 때였는데 이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7년 1월을 고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즉 양적 완화를 줄여가면서 이 불확실성도 죄송합니다. 거꾸로 해야겠네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정체되고 있는데 정체 하락됐죠.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노란색 양적 완화 증가율을 감소시켜버리니 이제 경제가 쇠퇴, 수축으로 접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양적 완화를 줄여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대출 증가율이 그 양적 완화 줄인 만큼을 커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커버가 아니라 정체되고 있다. 그러면 그 갭만큼 경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유럽 경제가 지난 4분기 이후에 급격하게 위축되는 이유는 결국 ECB의 통화정책과 철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말고도요. 현재 유로존의 제1순위 교역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이미 거의 미국과 대등했거나 미국을 넘어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중국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난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역 분쟁이 유럽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첫 번째는 ECB의 통화 정책,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 무역 분쟁이 유럽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4분기에 급속하게 악화시킨 원인이다. 이렇게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지표를 하나씩 찾아볼게요. 먼저 이미 지지난 방송 한 달 동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중국의 11월, 12월에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까지 크게 줄었다. 10월 이후에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회색은 수출이고요. 이 붉은색 비슷한 것, 이 주황색은 수입입니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으로의 수출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무역 분쟁이 이제 중국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수입까지 저렇게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 10월 이후에. 10월 이후에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었다. 그런데 수입은 더 줄었다. 증가율을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년 전에 비해서 아예 마이너스, 수출을 크게 줄였다는 얘기죠.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이 중국과 교역이 많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10월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로존입니다. 왜? 오늘의 주제가 유로존이기 때문이죠. 유로존에 지금 이게 유로존 YOY, 즉 연도별 엑스포트 그로스, 즉 수출 증가율과 그 다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018년 1월 초를 고점으로 유럽의 수출은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은 난 유로존 컨트리입니다. 유로존은 유로 영내 교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영내 교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교역이 급격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1년 전부터 꺾이고 있는데 거의 그래프에서 본격적으로 추락한 건 4분기 10월 이후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은 EU와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유로존의 최근의 경제 불황, GDP 증가율의 정체를 살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피해볼 나라들을 순서대로 자기들이 추정하기에 피해볼 금액 베이스로 기준으로 순서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등이 EU입니다. EU. 2등이 멕시코, 3등이 일본, 4등이 캐나다, 그 다음에 한국 순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들 나라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일일이 팩트를 확인할 텐데요. 가장 큰 게 유로존인데요. 파란색은 because of US tariff on China.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유로존이 피해를 입는 금액 약 500억 달러. 반대로 푸른색, 얕은 푸른색은요, 중국이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피해를 입는 금액, 약 200억 달러로 유로존입니다. 웃기죠?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피해를 유럽, 멕시코, 재팬, 캐나다, 한국이 본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의 소비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낮은 인건비를 감안해서 거기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 이들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저렇게 피해를 입으면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이잖아요. 즉 중국이 타격을 입으면 이제 불황이 시작되면 개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 수입할 거, 한국에서 수입할 거, 캐나다, 일본 등에 수입할 양을 줄여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세 부과된 제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저렇게 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 때문에 EU는 실제로 공업 생산량이 작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EU의 핵심 국가는 독일이죠. 그럼 독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독일의 최대 교역 국가입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최대 교역국은 이미 지난 2016년에 차이나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공업 생산이나 수출, 그 다음에 GDP 성장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독일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대 대상국이 독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독일은 최근 중국의 지난 4분기 수출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독일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독일의 PMI를 찾아봤습니다. 독일의 PMI는 앞에서 보여줬던 유로제 공업 생산하고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특히 컨트랙션이라고 하는 PMI 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진 게 언제입니까? 예, 작년 4분기. 앞에서 유로존 GDP 성장률, 그 다음에 공업 생산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던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즉 독일이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독일이 저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유로존이 전체를 꼬꾸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요.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피해를 입는 순서들, EU, 멕시코, 재팬, 카나다, 한국. 이 순서대로 이들 나라들도 실제로 중국의 4분기 수출 수입이 줄어들면서 영향을 받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독일이었고 첫 번째고요. 멕시코는 자료가 없어서 두 번째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의 지난 3년, 2년간의 무역 수지입니다. 이 붉은색은요. 수출 증가율이고요. 이 파란색은 수입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 막대 그래프는 무역수지입니다. 즉, 이 0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일본 경제가 무역수지 적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언제죠? 예, 11월, 12월 두 달 동안 커졌습니다. 10월 이후에 저렇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즉, 일본도 중국과 비슷하게 중국의 수출 수입이 줄면서 곧바로 역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캐나다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수출과 수입입니다. 진한색이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연한색이 수입입니다. 자, 캐나다도 작년 10월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영향을 받는지 100% 확실할 수 없지만 지금 중국과 손해를 보는 나라들, 중국과 미국의 관세 분쟁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나라들의 순서대로 지금 저는 경제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무역 수지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무역 수지인데요. 잘 보십시오. 한국도 10월부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죠.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줄었겠습니까? 한국의 수출품의 27%는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중국이 앞에서 수출 수입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진짜 이게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지난 11월과 12월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요 적표 수출입니다. 붉은색이 중국인데요. 11월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3.2% 감소, 12월에는 마이너스 14%를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연중을 두면 작년 연중보다는 14%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0월까지 중국 수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도 오히려 늘어났었지만 10월 이후에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한국도 독일, 일본, 캐나다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월요일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글에서 어느 분이 미국의 소매 매출이 12월과 12월에 급격히 떨어졌던 것을 분석해달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살펴봤습니다.
자, 미국의 리테일 세일스입니다. 리테일 세일스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GDP의 약 70%는 서비스, 이쪽 소비자, 매출, 소비 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검정색이, 이 검정색 보이시죠? 검정색이 미국의 실질 소매 매출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예상, 이게 다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들은 다 높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소매 매출은 10월을 정점으로 찍고 11월과 12월은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즉 가운데 이게 0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게 0이고요. 0보다 위에 있었다는 건 증가율인데 11월에는 증가율이 이게 10월과 비교할 때 낮아졌는데 12월에는 급격하게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뜬금없이 미국이 경제 좋다고 하는데 저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미국조차도 중국의 수출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거에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저런 나라들이 독일, 한국, 일본, 캐나다, 심지어 미국의 소매 매출까지 저렇게 큰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만약에 상승미송 주장처럼 있다면 중국 내수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커서 그러는지 살펴봤더니요, 중국의 2018년 내수 규모, 리테일 세일스입니다. 즉 한마디로 소매 매출 규모죠. 중국, 오른쪽은 미국이고요. 왼쪽 파란색은 중국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소매 매출 규모는 중국이 6조 달러, 오른쪽 미국이 6조 달러, 거의 똔똔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거의 뭐 동등이라고 보는 거네요. 즉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중국의 소매 매출 시장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한 중국 망해야 된다고 그냥 망해서 아무 피해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의해서 소매 매출을, 소비를 줄여버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이 미국, 유럽, 한국, 캐나다,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었던 것이다.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중국 내수 시장의 영향력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봐왔던 거, 크게 유럽의 경제 불황을 이끌어왔던 두 가지 원인, 그 원인이 단순히 유럽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캐나다, 전 세계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즉 올해 1월 말부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이후, 그 다음에 지난 10월부터 11월, 12월에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주요 국가들이 성장률, 공업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 미국의 소매 매출, 한국의 수출 수입까지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은 당연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고, 유로존에만 더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은 통화정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화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통화량 증가율이 정체되고 그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축소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만간 ECB도 미국의 연준처럼 통화정책 방향을 러비시하게 바꿀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유로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다. 유로화 약세는 곧 달러 강세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즉 경제가 위기가 온다, 경제 불황이 온다, 대폭락이 온다, 그럴 가능성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지 않고 유럽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유럽 중앙은행 ECB도 조만간 패드를 따라서 양적 완화를 다시 하든지 금리를 더 끄집어 내리든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로화 약세 부분은 ECB, BOJ, 일본의 10년 만기 채권은 마이너스로 돌아갔습니다. 그
그 다음에 중국인민은행, 최근에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서까지 나오죠. 거기에 Fed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중앙은행들이 자체 문제로 인해서 통화 완화 기조로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유동성을 확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금 가격을 올리는 이유도 되겠죠. 최근에 금 가격과 달러 강세가 같이 가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달러와 강세로 전환된 이유도 저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럽이 현재 힘들고 있었던 이유는 ECB의 통화정책이 WC에서 분리시로 갔다가 이제 WC의 가능성이 나오니까 유로화가 약세가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타결 가능성 여부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앞에서 보여드렸던 글로벌 전체 무역 수지, 경제 성장률, 공업 성장률까지 볼 때 중국이 11월, 12월에 급격히 수출 수입을 감소하면서 벌어진 일과 연관성이 아주 높더라. 즉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무역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글로벌 전체 경기 회복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변수가 됐으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우신 장관의 트윗이나 그로 인한 신문 기사가 조금만 좋게 나오면 미중 협상 소식이 따라서 주식시장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트럼프가 모든 걸 잡아내, 그게 아니라 앞에서 살펴봤던 이 변수들처럼 미국과 중국이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 문제처럼 중요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폭등하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타결 가능성은 당연히 한국의 경제, 왜 반도체 가격에도 상당히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가격도 앞으로 한국 경제에도 둘 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잘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중국을 가령 폭격을 하듯이 해서 망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세계 경제는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계 경제를 저는 생태계에서 가끔 인용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생태계는 균형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기온이 1도가 상승한다면 어떤 역효과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은 잘 모릅니다. 1도 정도 올라가 봤자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않거든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지나갔지만 1도씨 정도가 올라간 게 1년 정도 지나버리면요,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가 틀려지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과 맛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균형이 깨져서 그 균형을 찾을 때까지 기온이 급등하거나 태풍이 쏟아지거나 폭설이 내리거나 이런 역효과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제도 현재의 균형 상태에는 중국의 역할, 미국의 역할, 한국의 역할, 각 국가의 역할을 마치 레고 블럭처럼 끼워 맞춰 있는 균형 상태라는 겁니다. 이 균형 상태를 일방적으로 빼내버리면 중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여드렸던 전 세계 경제 데이터가 다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생태계는 최근에 작년 내내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 강공책만이 좋은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과 강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중국에 대한 대중국 강경책은 변하지 않겠지만 수단, 전술적인 변화는 충분히 고민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제 강의는 경제와 투자입니다. 경제와 투자. 투자자라면 이런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섬세한 대응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18일 오늘 나온 로이터 통신 기사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하웨이 장비를 못 쓰게 동맹국한테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웨이의 이런 문제, 하웨이는요 5G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나 삼성보다도 기술력, 가격 경쟁력에 다 앞서는 것으로 이미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하웨이 장비를 못 쓰게 하는 저 관공책 때문에 삼성 빅원 네트워크 기어, 즉 삼성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배팅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5G는요. 스마트 공장이든 사물 인터넷이든 인공지능이든 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술에서 화웨이의 장비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의존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의 이런 경쟁력을 과감하게 때려주고 있는데 삼성이 이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앞으로는 중국 경제 전체를 다 박살내는 그런 대응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 기술, 특정 분야를 정밀 폭격하듯이 함으로써 경제 생태계, 글로벌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들 시간을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유럽 경제 때문에 전 세계 경제 불황이 올지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럽 경제 불황이 왜 어디에서 왔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원인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자의 관점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결론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